자, 윤미향! 윤미향! 네. 자, 윤미향! 윤미향! 자, 국회의원 윤미향 남의 어정보고에 윤미향 의원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어정보고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을 저는 남의 기후행동 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저는 이제 윤미향 의원의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윤미향 의원이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나와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소회가 어떠냐 이런 언론들의 인터뷰들이 있었는데, 윤미향 의원이 연대가 희망이다. 그죠? 연대만이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연대하면 그 힘은 커진다. 연대하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제 가슴에 와닿아서 오늘 주제로 연대가 희망이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윤미향 이제 거리에 투사로 다시 돌아온 윤미향 전 의원과 손잡고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미, 연대가 희망이다. 그런 걸 오늘 여정보고의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정치, 목소리 낼 수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윤미향 의원. 여러분 어정활동 3년간 보셨죠? 예. 윤미향 의원 전체의 삶을 보면 일본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치열한 투쟁,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윤미향 의원의 거리 활동가로서의 삶, 그 전체를 놓고 보면 지난 4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고, 그렇지만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호소할 것 없고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윤미향 의원실을 찾아가서 윤미향 의원에게 호소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죠? 임기가 끝나서 너무 안타깝지만 다시 우리 곁에 우리가 이렇게 손잡고 함께 할 수 있는 그의 뜻으로 돌아온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반겨야 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어정보고에는 윤미향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윤미향 의원 어정보고의 준비 모임이 있죠. 이 단체들, 남의 기후행동, 남의 대교의원 대책위원회, 남의 농민회, 남의 여성농민회, 동학실천시민행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남의 촛불행동, 남의 기후유권자위원회, 이들이 스스로 자기 힘을 윤미향 의원이 함께 손을 잡으면 더 큰 활동을 해낼 수 있다는, 오히려 우리 단체들을 위한 어정보고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고향에서 어정보고회 꼭 개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빈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미리 참석하실 분들을 좀 이렇게 받기는 했는데, 오늘 보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내빈 소개에 빠졌더라도 섭섭하지 마시고 제가 사회자가 미숙해서 그렇다 이렇게 좀 탄식해 주시면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참석해 준 모든 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뜻깊은 자리에, 장한 자리에 왔다. 앞으로 더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화, 인권이 숨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박수 칩시다. 네, 먼저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정현창 전 청와대 농어촌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정현창 위원장님께서 내신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특히 농민 여러분들은 그 책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기갑 위원님께서 사모님하고 이 자리에 오시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농사를 지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초기로
풀베다가 돌이 튀어가지고 지금 눈 밑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던 그런 정원이었습니다. 좀 크게 안 다치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빨리 기회를 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얼마 전에 4.10 총선에서 정말 뛰어난, 정말 더없는 전투력을 보여주셨죠.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사천남의 하동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재윤경의 박수 함께 보내주십시오. 네. 남의 하동 사천에도 40%. 네. 10%만 더 하면 되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김진양 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 윤미향의 남편이자 동지이자 친구이자 정말 열렬한 후원자로서 응원자로서 우리 김상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미양아 시집 잘 갔다. 후원 회장님 그런 말씀을 미양아 시집 잘 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후원 회장님께서. 예, 우리 남해기후행동 자문위원장님이십니다. 정현태 전 남해군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건재맹 남해기후행동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윤미향 의원과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부터 함께 하셨던 박영철 남해군 대교육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박옥수 남해 촛불행동 대장님 저기 예 사거리에서 1인 시위 진행했습니다. 6월 1일 날 또 벌써 대전에서 서울로 촛불 집회에 갑니다. 차상병 특검을 위해서 갑니다. 자, 남해 여성농민회 회원님들 오셨습니다. 함께 박수 보내주십시오. 정혜옥 의원님, 하복만 의원님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성현석 전 도의원님, 예, 맞죠? 예, 소개해드립니다. 조세윤 동서프럼 회장님, 대표님, 저기, 예, 박삼준 남해 마늘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예,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전미경 사나마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님. 예. 안상용 남해군 장애인연합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이 외에도 저 강남에서 오신 상기인도 계시고 소개할 분들이 많은데 동학실천 시민행동 대표님 여기 계시나요? 박수 보내주십시오. 저기 박옥석 의원도 있고 정여정 사무장도 계신데요. 겸손하게 안 일어나시네요. 예.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님 저기 앉아 계시네요. 그 다음 우리 정대하 교수님 오셨습니다. 미국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예, 나는 햇빛발전소 활동자, 햇빛발전 사회적협동자 문경호 이사장님도 오셨고요. 예, 다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소개는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명한 의원이 남면 우행물 출신이고 해성중학교 30회 친구들입니다. 저거 동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친구야 이러면서 이제 좀 편하게 친구로서 함께 만나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꽃다발을 전달합니다. 유명한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남면의 친구들을 대표해서 우리 남면 죽전마을에 희까만 농사를 짓는 마실농장 대표 김재열 대표가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퍼즐 친구야 고생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보면 그냥 평범한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정말 신선한 친구였는데 국회의원 되자마자 와 언론들이고 보수고 수구 집단이고 치위 세력들이 얼마나 돌파 매질을 하는지 우리 친구들 정말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이겨내고 왔잖아요. 돌파 매질 당한 만큼 더 당당해져서 돌아왔고 끝끝내 이겨냈습니다. 그죠? 우리는 너무너무 친구가 자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행사를 위해서 지역 특산물을 협찬회 분들이 있습니다. 박성준 남해 마늘 연구소장님이 마늘 진액 5세트를 주셨고요. 또 최근에 다랭이팜 남해 유자가득 그 평양에 가다 보면 노랑 농장 있죠.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 특산 남해 유자를 살려낸 업체입니다. 뭐 유자 뭡니까 그 유자 그걸 뭐 30만 병이나 갈아서 만든 30만 병이나 팔았고 최근에 유자 막걸리를 그 GS마트에 납품하기로 그런 소식도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데 이창남 유자가득 대표님 유자 막걸리 50병을 오늘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식품 한정여 대표님 아시죠? 멸치 5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 협찬물은 멀리서 오신 내빈들께 아마 선물로 좀 드리는 그게 가장 의미 있게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영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윤명혜님의 고향문을 한영하는 한영사인데요. 오늘 어정 목요일 준비하신 준비 모임의 대표적으로 권재명 남해 기획단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마이크 여기 있죠? 예, 이 윤미향 의원 의정보고회를 준비한 남해 지역 8개 단체 중 남해 기구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재명입니다. 아까도 동기 친구분들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바르게 힘차게 한다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다. 지금 그런 느낌을 심지어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임기 5년을 완전히 끝내고 어제까지 현역이었다가 오늘부터는 전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님의 귀향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이 고향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서 크게 환영합니다. 또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또 격려사 하는 분들이 또 짚어주실 것이어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몇 분만 모시고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미향 의원님을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우리 정현창 전 농어촌 특별위원장님 모시고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윤미향 의원님의 그 의정보고회에 우리 전 정군수님이 같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동안 윤 의원님이 걸어온 길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고통, 순환의 이런 길을 걸어온 의원으로서 오늘 그렇지 않은 자리를 같이 해서 얼굴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에 정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국회에 있으면서도 어떤 특혜나 특권을 누리기 위한 이런 의원이 아니라 한노위 또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차이자 소개했습니다마는 문 대통령 정권 하에서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애착이 또 저는 평생을 농사 지어왔기 때문에 있어서 윤 의원이 어떻게 좀 잘하나 하는 것들을 관심 깊게 봤습니다. 그동안에 농협, 중앙회 회장 직선제가 모든 게 대통령까지 직선제 됐는데 사실은 간선제가 됐습니다. 그걸 제가 있으면서 직선제로 만들고 난 후에 또 이 양반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걸 윤 의원이 앞장서서 기꺼이 이렇게 막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애쓰신 이런 의원님 만나서 오늘 꼭 그 삶을 조그마한 한 대목이라도 이야기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잊지 말고 앞으로 우리 같이 함께 손잡고 같이 함께 나가면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좀 하루도 빨리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상하마 위원장님 격려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니까 네, 이제 한 2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가운 얼굴들 뵈서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요. 이렇게 남의 분들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우리 또 고향 출신의 우리 의원님을 위해서 이렇게 의정 보고회까지 열어주시니까 역시 남의 분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좀 서운한 말씀은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지역위원장을 2년 동안 남해도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저를 위해서는 이런 자리 안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네, 예, 우리 윤미향 의원님 비례로 선정되시고 나서 제가 국회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당시에 더불어시민당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손가락질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국힘 쪽에서 꼼수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회의 비례성을 좀 더 강화하자라고 했던 선거법 그 개정 내용을 왜곡해서 선거에 대응하는 모습에 저희도 수세적으로 방어만 할 수는 없어서 저희도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 몫으로 우리 윤미향 의원님께서 후보로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거기간 내내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윤미향 의원님의 대변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더불어시민당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이전에 시민단체 활동가로 뵀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강하지만 부드러운 우리 윤미향 의원님 모습 보면서 21대 국회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참 두려운 사람이 국회에 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친일과 관련된 이 보수 세력의 방어 심리는 30년을 이 위안부 운동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던 분을 이렇게 모욕하고 그리고 또 있는 사실이 아닌 없는 사실들을 마치 사실이냐 언론을 대동해서 공격해대는 바람에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우리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렇게 선출을 하고 함께 21대 국회에서 활동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한 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누구도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묵묵하게 해오셨던 우리 대단한 시민단체 활동가이자 21대 비례대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같이 외면하는 이 정치적 비정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 저도 현실이 너무 씁쓸했고 또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몇 번 뵐 일이 있어서 뵈면 또 다른 의원님들께도 당연히 1심에서 어쨌든 상당히 명예회복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복당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참 그렇게 비정할 때가 많습니다. 언론을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중도층 혹은 또 그 외에 더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는 명분 하에 언론에 굴복하는 그런 정치를 해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결국 지켜내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해서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사천남의 하동 지역위원장이고 당시에 또 대변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윤미향 의원님께 마음의 빚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꿋꿋이 4년 내내
가장 힘든 곳에서 사실 윤미향 의원님께서 해야 될 진짜 상임위는 다른 데 있었는데 그 상임위 근처에도 못 오게 막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없는 상임이거든요. 사실 그 농해수위도 마찬가지고 환노위도 마찬가지고 인기 없는 상임인데 여기에 보내서 어떻게 보면은 4년 내내 의정활동을 방해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도 결국 소외된 사람들, 우리 소외된 국민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루하루 아낌없이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남해군 8개 단체가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미향 의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혜태 전 군수님 모시고 갱여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남해 의정 부고회지만 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서울수 우리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님 내려오시고 우리 세종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김지장 박사도 오시고 그리고 가깝게는 진주에서 그리고 사천에서 하동에서 그리고 우리 이춘 독립 여성 독립 대장 김명실을 쓴 이춘 작가님은 또 창원에서 아까 광양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우리 정현찬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만 윤미향이 온다면 가야지. 그 한마디가 그냥 가슴을 확 찔렸습니다. 가장 이 시대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것을 견디고 가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찬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윤미향 의원이 가는 길이 꽃길이고 봄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시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시는 우리 서재신의 해설가가 낭송하긴 합니다만 봄길 정호성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그려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보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평안나비 윤미향이 있다. 정혜태 전 군수님은 늘 어떤 연설이든 참석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죠. 감동과 울림을 주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남해에서 이제 매주마다 서울에 그 촛불 집회가 열리잖아요. 저기 빨간 옷 입고 계신 우리 촛불들과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남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중 촛불 집회할 때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서 가고 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촛불을 들고 서울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서울에 가면 설마 했는데 우연히 꼭 마주쳐요. 누구랑 마주치느냐? 민명이 바꾸 왔어요. 국회의원이 그냥 평범한 시민들처럼 와서 거기에 자리 깔고 앉아서 외치는 이런 모습을 거기서 왜 만나게 돼요. 만나면 얼마나 놀랍던지요. 우리 한 번은 우리한테 밥도 사주셨어요. 정말 국회의원이 정말 평범한 시민처럼 촛불 집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한다는 게 보통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으로 봤어요. 사회자님, 예.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고려를 해주셔서 왜 원님 외를 좀 듣고 가면 가락금 돌아갈 때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산천 주기가 굉장히 갑니다. 빨리빨리. 예. 예, 지금
빨리 할까요? 제 친구라서 사람 좀 하고 싶은데.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예, 속도가 좀 사회자가 많이 길어서 좀 불편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미숙함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본 순서로 우리 임명희 의원이 직접 4년간의 의정활동을 직접 PPT 자료를 보면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서울에서 제가 5월 10일에 의정보고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하나도 안 떨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선배님들, 그리고 땅을 딛고 살고 계시는 분들, 또 바다를 삶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 가장 어쩌면 우리가 사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들이 제 의정보고에 다 계시고, 뿐만 아니라 고향이 갖고 있는 그 경이로움이라 그럴까요? 두려움이라 그럴까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까지 제가 기억이 굉장히 아직도 생생한데요. 박정희 정권 때까지 태비 증산 운동을 동네에서 막 해서 학교에 운동장에 쌓아두었던 모습들, 그 태비를 하기 위해서 공동묘지 쪽에 갔다가 풀베다가 그 벌에 물려서 제가 혼자 엉엉엉 울면서 내려와서 머리에 된장 발랐던 모습들, 또 겨울에 산에 갈비하러 간다고 하죠, 그죠? 도시 사람들은 그 말이 잘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갈비하러 망태기 하나 짊어지고 가서 나무하고, 그리고 새끼줄로 또 그 퉁구리라 그러죠. 퉁구리와 막대기 이런 거는 둘둘 말아서 갖고 오다가 논바닥 위에 세워놓고 논바닥에 38선 그려서 서로 밀고 땡기고, 왜 그때는 놀이도 그렇게 분단을 활용한 그런 놀이였는지 지금 가끔 생각을 합니다마는 38선 놀이 하던 거, 또 어릴 때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고무줄 놀이 하던 모습들, 그런 게 저에게는 굉장히 깊게 배겨 있고, 동네 분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 종탑 위에 올라갈 수가 없으면 미양아 저기 누가 돌아가셨다, 그 우영동네 누가 돌아가셨다, 종 몇 개 쳐라 그러면 그 종철탑을 제가 그 작은 키가 엉금 올라가서 그 종을 잡고 그분의 나이대로 땡땡 치면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까마귀 울음소리가 또 한편 그 동네를 깍깍 울렸던 그런 모습들, 마치 어떻든 저에게는 고향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는 한편의 동화 같고 시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고향에서는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제가 이루고 싶어 했던 꿈을 꿀 수가 없어서 부모를 졸라서 나 공부해야 되니까 도시로 이사 갑시다 해서 부모님이 보따리를 사서 도시로 이사 가서,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농부였던 부모님이 딸내미 공부시킨다고 굉장히 어려운 도시 빈민의 삶을 살면서 그런 역사 속을 살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절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회가, 한국 역사가 윤미향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교육을 줬고, 또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동네 어르신들이 열심히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고 동네 길을 만들고 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지 그런 것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도 자연스럽게 어쩌면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돌멩이를 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한국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람에 관심이 더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을 그때 제 눈에, 제 가슴에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기생관광을 왔고, 그 기생관광의 피해자가 되었던 농촌에서 도시로 돈 벌러 왔던 여성들, 그 여성들의 삶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제 삶같이 제가 농촌에서 살았고 또 농촌에서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돈 벌러 갔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친구들의 그 고단한 삶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생강강 피해자들의 그 삶을 어떻게 좀 찾아서 그분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던 끝에 그 제 고민은 그냥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남았고 지난 4년 동안의 삶은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거리에서 할머니들과 살았던 삶보다도 너무나 더 무거운 힘겨운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촛불 집회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4년이 40년과 같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과 같았던 제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이 또한 한국의 역사였구나. 이겨내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그냥 윤미향 한 사람에게 온 한국 사회가 아니라 한국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삶.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했던 활동가가 왜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왜 한반도에 전쟁이 아닌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절규가 그게 왜 색깔 논쟁으로 국채를 흔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건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시는 분이 저기 계십니다마는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고 남과 북을 오갈 수 있고 심지어는 해외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의 그런 풍부하고 자유로운 생각들 또 마음들 또 어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평화들 이런 것을 가로막는 게 뭔가 제가 지난 4년 동안 결국 어디 앞에서 설 수밖에 없었냐는 분단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해도 과거사를 이야기해도 빨갱이, 반국가 단체, 국채를 흔드는 세력 왜 일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권력자들은 이것을 계속 빨갱이라고 이야기할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당했던 내 자식들의 그 아픔을 왜 그런 아픔이 일어났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절규하는 그 부모들의 목소리조차도 왜 권력은 왜 정권은 그들을 빨갱이라고 하고 북한에서 지령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럴까? 어떤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의 땅을, 우리의 농산물을 지키고 만약에 전쟁이라는 상황이 일어난다더라도 우리가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봤으니까요. 난다더라도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뭔가 바로 농업이고 이 기본 어떤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농업을 제대로 주권을 실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제대로 농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 하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저거는 뭔가 또 다른 정치적인 이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데올로기의 잣대를 갖다 대는 이런 것을 4년 동안 계속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4년이 사실은 40년이 아니라 해방 이후 78년이 한꺼번에 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야, 78년은 어쩌면 우리가 광복이 되었다라고 해서 살았지만 진정한 광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구나. 제도나 체제나 사람이 그대로 78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잔재가 뿌리 깊게 내려앉고 깊이 내려앉을 뿐만 아니라 옆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제는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하는 역사관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안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안보가 아닌 일본의 안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경제 수장들이 우리의 경제, 우리의 기업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팔아넘기는 이런 현실을 그냥 눈뜨고 보고 있구나. 과거 우리가 정말 일제 식민 치하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모습을 봤다면 어떻겠을까 하는 생각들을 지난 4년 동안 정말 78년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40년, 78년과 같았던 지난 4년을 잘 견디고 부활해서 지금 딱 졸업을 했잖아요. 어제 졸업을 하고 딱 오늘 서보니 아 그렇구나. 정말 지난 4년은 그냥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건 앞으로 윤미 양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분이 되겠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양분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영양분이 그 4년이 영양분이 되게 했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고 오늘도 그래서 고백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사람을 보고 의정을 활동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파괴당하고 또 혹은 위기에 몰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체를 보호할 수 있을까?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슬로건은 노동, 생명, 평화의 길, 뚜벅뚜벅 윤미야 이라고 이름표를 일부러 붙여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가장 사실은 저에게 처음 왔던 제가 제 사무실 530호입니다. 530호를 가장 먼저 와주셨던 분이 누구였냐면은 여러분 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아세요? 가습기 속에 살균제를 넣어서 그 살균제를 국가가 인하해주고 기업이 판매를 한 건데 그것이 폐를 망가뜨리고 죽음에 내몰리게 했던 그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다 해결된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아직도 그 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폐가 망가졌는데 어린 아이에 그런데도 지금 청소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다른 아이들처럼 뛰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들. 그 가습기 피해자 박준석 군이 가장 먼저 제 방을 찾아와줬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피해를 입은 것만 해도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찾아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해결할까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찾고 찾다가 530호로 들어왔어요. 그 어머니는 본인도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때문에 본인은 피해자라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국회 앞에서 1인 시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우리 피해자들이 제대로 기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제대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는 군대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하는 목소리들을 저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제가 환노위와 농해수위를 했지만 4년 내내 그 첫 손님 박준석 군의 삶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고 졸업한 지금에도 제 가슴속에는 어떻게 하면 그 친구가 제대로 청년기를 지나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이 그냥 요만한 공간에서 전화 응대를 하면서 기업의 어떤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라고 하죠. 국민은행 콜센터, 무슨 농협 콜센터 등등 콜센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호소를 했고 우리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물도 못 먹습니다 하고 하는 이야기들. 또 그뿐만 아니라 간첩으로 조작되어서 삶을 파괴되었던 분들도 530호를 와주셨고 그런데 사실은 가장 반가운 손님들은 바로 고향 분들이셨습니다. 좋은 일로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좋은 일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대기 오염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2021년에 남해, 하동, 그리고 광양, 여수 4개 지자체와 국가가 환경부가 협약을 맺어서 이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3차 때부터 남해와 하동을 뺀 것을 우연히 국정감사를
자료를 조사하다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문제를 고향 분들께 알렸고 그렇게 찾아와서 법안 발의까지 국회에서 토론회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비록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어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그런 결과를 안겨주는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 일이 저에게는 또 이렇게 고향을 위해서 윤미향이 뭔가 쓰임을 받는 일이 있구나 하는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되었을 때 위로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향 분들이 저에게 함께 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늘 저에게 사실 오빠예요. 우리 정현태 군수님이 정 군수님께서. 근데 늘 서울에 오시면 다른 의원님들하고 저를 연결시키려고 혹시나 혼자 외로운 독도처럼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세심하게 전화해서 보살피고 다른 분들과 네트워크 맺어주시고 또 도시에 와 있는 남의 분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제가 훨씬 더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도 이 자리를 들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5월 10일에 서울 국회에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졌던 4년의 의정보고회의였습니다. 근데 정말 저 때도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대부분 촛불 시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광장에서 만나셨던 분들. 제가 전국구 비례 대표였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무소속이어서 제 정치의 밭은 사실은 어떤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그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넓고 더 알찬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4년의 의정보고에서 촛불 시민들의 여러 같은 지지, 응원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했던 것을 다 어떻게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0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 다 궁금하시죠? 그죠? 사실은 잊혀진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2020년에 남해를 제 남편하고 함께 오고 싶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고향을 왔습니다. 살짝이 왔는데 저기 금산 쪽에 가서 거기 식당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제가 막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시고는 미안하다 이래요. 그래서 골짜기로 들어왔는데도 윤미향은 자유롭게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과정, 사실은 제가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작가들이 숱하게 제가 겪었던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던 것을 화면으로, 그림으로, 작품으로 그려주셨는데 이정원 작가라는 분이 그려주셨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제 평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30-40명의 기자들이 제가 한 발자국도 어디를 가든 이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여기 하얀 머리가 제 남편인데요. 저 때는 거의 그 몸을 던져서 경호를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게 우리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던 날이었고요.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이미 다 그들은 계획이 세워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다렸다라는 듯이 기자회견을 하고 후보직 사퇴하라 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선된 이후에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장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30년을 정대협 운동을 하고 국제사회를 돌아다녀봤지만 그만큼 많은 기자들을 처음 봤습니다. 소통관이 요 정도, 요거보다 한 1.5배가 되는데요. 빼곡히 기자들, 그리고 반짝반짝 플래시들, 이 등이 저를 싸고 있어서 사실은 이러다 정신을 잃을 수 있겠구나. 근데 특히 저 때는 많이 말라있죠.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잖아요. 거의 우리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제 30년의 운동은 절대로 피해자와 싸우면 안 된다. 피해자는 함께 갈 존재고 그리고 운동의 주체로 함께 갈 그런 분이시지 피해자가 우리를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싸우거나 대응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신조였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기도 하고 제 남편조차도 왜 당신은 공격을 안 해, 대응을 안 해 라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 속에서 정한 나름대로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 했더니 바로 그것을 할머니와 연관지어서 또 대치 상태로 언론들이 몰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걸 더 낚싯밥으로 삼아서 더 많은 기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원하는 것이구나 해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한 보수 언론이 사설을 200명을 풀었다. 윤미향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라는 소식을 기자들을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지냈었는데 아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이거 어떻게 끝낼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우리 동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저 자신보다도 어떻게 해야 내 가족들이 더 이상 난도질 당하지 않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래도 안간 힘을 다 써서 저때 제가 아마 꽤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서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예를 들면 후원금으로 딸 유학을 보냈다라든가 뭐 곽상도가 이야기했던 현금으로 5채 집을 산 저는 여러분 다 그 가짜인 거 아시죠? 저는 지금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사는 아파트를 제가 사드린 적도 없고 저희 시부모님 살았던 집도 제가 사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전세 살다가 조금 더 평수가 큰 빌라로 이사 갔다가 또 그 빌라 팔고 조금 더 큰 6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에 살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걸 5채를 현금으로 산 여자다라고 곽상도가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여전히 제가 그러니까 대답했던 내용보다는 그들이 원래 쓰고 싶어했던 기사들만 계속 써 내려갔고요. 저게 그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 안에서 기자회견 끝나고 나와서 쭉 앉아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 모습이었습니다. 질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에 비수를 콕콕 찢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해댔고요. 어디를 가나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좀 성실해요 원래. 좀 성실한데 아침에 7시 반 이전에 국회를 도착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아마 있겠지. 딱 보면 저 기자들이 먼저 저를 환영합니다. 앞에서 530호 입구에서 한 20명이 프레시를 터뜨려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6월 6일에 우리 손영미 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국회에는 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저에게 주어진 임무라 생각해서 갔는데 그때도 그날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그날만 제가 처음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왜 데스크에서 내가 죽는 사진 찍어 오라고 그러더냐 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조차도 기사에 실어서 아, 악마와 같은 존재들이구나.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비친 모습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나가는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퇴근할 때도 저처럼. 그다음에 블라인드를 쳐놔도 그렇게 윤미향만 옆에 있으면 누구든지 사진에 찍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저 옆에 안 올라 그래요. 정청래 의원이 처음에 저희 방에 왔다가 사진에 많이 찍고 욕을 많이 먹고 해서 굉장히 곤혹을 치렀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보고 있는데 위에서 또 사진을 찍어서 선서를 하고 있는 윤미향 이렇게 기사가 났죠. 네, 저런 모습도 다 언론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를 견디게 해줬던 이름 모를 분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 그분들이 사무실로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꽃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정말 지금도 감사한데요. 매년 5월 8일이면 피해자가 생존한 숫자대로 카네이션을 보내오세요. 생화로 만들어서. 근데 본인이 누군지 밝히질 않습니다. 지난 5월 8일까지도 보내오셨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계속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답을 주지 않는 그런 분들의 성원, 격려, 응원 그런 것이 사실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회 윤미향이 만든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 만들었던 윤미향 1호 법안, 사실은 1호 법안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저는 외통위를 갈 겁니다. 그리고 여가위를 갈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여성 평소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여성 평등 문제. 그래서 그 동안에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성희롱을 구제하는 방법이 굉장히 협소해서 어려웠는데 제가 이 법을 만들어서 시정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만들고 지금 이거 현장에서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은 107개가 아니라 108개 어제 28일 날 마지막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그 동물원에 가면 돌고래가 이렇게 쇼하는 거를 보고 막 박수를 치고 물개가 이런 거 제대로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인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걸 잘 몰랐죠. 그런데 거제 시월드 같은 경우에 돌고래가 아프면 진정제를 나아가면서 이 쇼를 시키고 등등해서 결국은 돌고래 오래 삶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게 살 수밖에 없고 죽고 벌써 몇 년 동안 14마리가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시작해서 동물권으로 그렇게 법안을 발의를 하고 21대 국회의원을 마쳤습니다. 사실은 환경노동위원회 전반기는 환경노동위원회였고요. 후반기에는 농해수위에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고 제가 한노위도 그렇고 농해수위도 일을 하면서 가장 중심에서는 현장 소리로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자. 법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자마자 바로 굉장한 폭우가 왔고 구례와 등등해서 수해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그 구례 수해 현장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 그런데도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국정감사 때 그 구례 지역의 이장님을 국정감사에 그 참고인으로 모셔서 피해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것을 국회에 요구하는지 정부에 요구하는지 그것을 국회에서 듣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 저희 530호에 오신 분들을 그냥 만남으로 끝날 수는 없으니까 국회의원은 그것을 의정활동으로 법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또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운데 사진이 국정감사에서 사참위에서 조사관으로 일했던 분을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불러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책이 뭔가라는 것을 묻고 환경부 장관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문제 제기했던 그런 활동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은 제가 제주 남해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고향이어서 좋아하지만 제주에 대한 특별한 애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대한 난개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라고 해서 직접 제주 현장에 무엇보다도 일제 식민지 시기의 그 역사의 터들이 그냥 무너져가고 있는 개발로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 서울을 가면 용산 어린이공원인데 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갖고 있던 기지들을 이제 우리에게 반환을 하고 있어요. 반환을 하고 있는데 이미 땅은 망가뜨릴 대로 다 망가뜨려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이거 말할 수가 없고요. 벤젠 그것을 정화를 하고 사실 우리에게 반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용은 오염물 만든 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반환된 기지에서 어마한 독극 물질들, 발암물질들이 다 조사되고 확인이 됐고 저도 일부러 그 조사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미군 기지가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어린이 정원으로 만든 겁니다. 윤석열이. 그걸 메꿔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는데요. 이 구멍에 그냥 작대기만 넣어도 이런 그 기름 뭐라고 그러죠? 기름 쓰고 난 때들 그 남은 잔여물들 그것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잔디를 깎는다고 흙을 깐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비가 오거나 하면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정부가 부담하지 한 번도 미국 측이 부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파 협정이 개정돼야 된다라는 것에
결론을 도달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합니다만은 그거 아십니까? 미국 문제만 나오면 국회도 정부도 그 상태에서 스톱합니다.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한미 동맹이라는 그 동맹의 의미가 동맹이 아니라 제가 느낀 것은 거의 굴종입니다. 그 앞에 가면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비용 너희들 막대합니다. 그 비용만 하면 우리 일자리 엄청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되지 않아서 계속 이것은 22대에도 우리가 목소리 내고 활동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노동자가 될 사람들이죠. 농업 노동자, 농민들도 사실은 농업 노동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들도 요즘은 실업 뭐라 그러죠? 특성화 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실습생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어떤 것이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시켜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거 빨갱이 시키는 교육이라고 엄하게 공경을 먹어서 야, 윤미향이 뭔 법을 발의하면 다 빨갱이가 붙구나 라는 그런 절망감을 가졌었던 때였고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남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유자, 치자, 비자 세 가지 산물이 우리의 주 산물이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치자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뭐지? 어느 순간 올 때마다 그 남해대교를 쭉 지나면 저쪽에 마치 괴물 같은 그 굴뚝에서 연기가 좀 남쪽 바다를 통해서 오고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게 지금 날고 있죠, 그죠? 이렇게 뭐가 날기도 하네요, 그죠? 이게 지금 제가 그 여수 쪽으로, 광양 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가 지금 여수 남해화학인데, 남해화학하고 남해화학을 답사하고 나서 여기서도 암모니아 냄새부터 뭐라 그러죠? 까만 거 뭐죠? 석회가 이렇게 쌓여 있고 그게 날아가기도 하고 비가 오면 그대로 하수에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게 지금 여기가 왜 남해가 피해 지역일 수밖에 없느냐? 바람의 그런 어떤 해풍과 또 북풍을 통해서 이게 광양, 여수, 하동이 쭉 어디로 남해 서면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서면에 동네 주민들이 52%가 암 환자, 돌아가신 분들 중에를 조사를 했더니, 이장님들이 직접 조사를 했더니 52%가 암 환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로 남해로 와서 우리 지금 대책위 분들과 만났고, 그리고 이후에 일을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바로 국가 산단 주변 주민을 지원하는 국가 산단 특별법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일들을 국회에서 진행을 했고요. 아직도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남해 지역에서 그건 물론 저도 그 다리 역할을 해서 누가 이 일을 국회의원중에 맡아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자위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주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다 우리 옛날 조상들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돈 벌러 왔는데 고통 속에 살다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분들에게 어떤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법으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논의하던 끝에 직접 소통하고 만나고 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 1월 4일에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3법을 발의를 했고요. 이게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직접 현장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 저런 가건물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난방도 없고, 그리고 화재가 나면 그냥 한꺼번에 홀라당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집들.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간담회하는 모습, 얼어서 죽었던 속행시 추모제 참석해서 그 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는 이런 활동이 제 의정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였고요. 여기 오늘 방송 카메라 들어오셨는데 정규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도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잘 몰랐어요. 무대 뒤에 이 방송 뒤에 숱한 카메라들이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걸,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성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죽어도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청주방송에
이재학 PD라는 고 이재학 PD 사건을 통해서 제가 직접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고 결국은 실태 조사를 하게끔 안전 실태 조사를 하게끔 만들어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한빛 PD라고 아버님이십니다. 역시 당신의 아들이 PD였는데 산재를 당했지만 그 산재로 인정받기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거리에서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2021년에 7명 가로사로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택배 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장 답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리에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해서 국회의원 함께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노조를 하다가 어마어마한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안을 저도 발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딱 행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노조 행위를 하다가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그 막대한 도저히 월급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벌금을 물리고 결국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온 가족이 파탄에 이르는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 일도 곧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게 우리나라 외투 기업이 참 많습니다. 창원에 그죠? 창원에 이분들은 창원에 있었던 한국 사년 노동자들이고요. 사실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세제 혜택을 단단히 받습니다. 그리고 땅도 굉장히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제공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컷 한국의 그런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 외국인 투자 기업 진흥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다가 뭔가 불리하거나 하면 위장 폐업을 해서 노동자들은 한꺼번에 일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한국 사년 노동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LED 전등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노동자들과 함께 했고 무엇보다도 일본 회사였기 때문에 일본 산깬전기라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제가 30년 동안 갖고 있던 네트워크 일본에서 함께 운동했던 분들의 그런 연대를 끌어내서 여기는 그래도 해결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아직도 시작되는 일인데요. 부산 기장군에 말레베어라는 독일의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현대도 납품하고 기아에도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 160명의 노동자가 있어요. 그런데 폐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노동자들하고 노조하고 전혀 협의 없이 한국 기업의 운영자들하고 협의 없이 저 독일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가 공장에 가서 이게 이제 노동자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시라. 해볼 만큼 해보겠다. 독일도 직접 가겠고 교섭도 직접 해보겠다라고 해서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 눈망울이 이제 곧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생계가 막막해하는 그런 눈망울들이 초롱초롱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기 이건 독일입니다. 이건 독일에 가서 독일의 금속 노조하고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독일 노조들이 이 문제를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건 지금 그 독일 말레베어 본사 앞에서 독일 시민들과 우리 재외동포들이 함께 데모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얼마 전에 지금 국회 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업을 진흥하는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직도 미비한 그런 상태여서 이것도 역시 22대 국회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을 쭉 제가 파악을 하다가 노동자 관련한 그런 법들도 많이 발의를 해서 이것도 통과됐는데요.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일터에 휴게실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이게 법이 통과되어서 모두가 다 휴게소에서 쉴 수 있을 때 쉬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농민들 오셨는데요. 네, 양곡관리법 통과에 엄하게 윤미향이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거부하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 안건 조정위를 만들어서 심의하고 통과를 합니다. 근데 그 안건 조정위의 구성은 여야 동수, 그 다음에 비교섭단체
무소속 윤미향이 그래서 때로는 민주당이 혹시 계속 그거 써먹으려고 나를 무소속으로 두고 있나 그런 생각했습니다만은 제가 무소속이기 때문에 안건 조정에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욕을 하지 않고 윤미향을 욕합니다. 대놓고 전체 회의에서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안건 조정에 들어와서 저거 통과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저도 거기다 대고 무늬만 무소속이 아니라 지금 3년째 무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과시켰던. 그런데 결국 뭐합니까? 윤석열이 거부권을 딱 행사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새로 발의를 했어요. 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라고 결의까지 했고 딱 올라왔는데 마지막 28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 여야가 논쟁점이 많다고. 아주 국회의장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성 농민들과 함께 지금 여성 농민들의 권리가 사실은 우리 농촌에 여성 농민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성 농민들의 권리가 여성 농민권이 전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에서 농림부 장관에게 요구도 하고 결국은 제가 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법적 지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하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22대에서 반드시 이건 이어가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 징검다리가 있으면 22대 국회의원 중에서 그 전에 폐기된 법이 뭐지 찾아보거든요. 저도 그랬듯이. 그래서 좋은 법은 또 통과시키게 돼 있으니까 그 역할은 우리 전연홍하고 함께 제가 또 힘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사실은 한국농수산대학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습제도가 굉장히 저는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착취 등등. 그런데 실습 가서 그 학생이 죽음을 죽었어요. 왜냐하면 농기계 이렇게 퇴비와 이런 거를 섞어서 이렇게 뿌리는 그 기계에 휘말려 들어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안전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아마 여기 혹시 그런 일 관계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정부에게 한 얘기 있습니다. 이거 개인 사업자들에게 맡기면 이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왜냐? 생명이 소중하니까.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농민 사업자도 농업 사업자도 부담을 주고 또 여기 실습오거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농서사법을 농업 현장 실습 산재 예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목소리와 정책을 법으로 연결해가면서 하려고 계속 애썼다라는 것.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입법 촉구대회를 계속했는데 이것도 역시 22대 때 열심히 할 거죠, 그죠? 그죠? 네, 이건 우리 농민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이 결국은 농해수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는 운동이었는데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건 국제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를 지금 해양에 투기하려고 한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해양법 위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일본과 연대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주요 관심이어서 이건 주로 이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바다 안전합니까? 라고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물을 때 제가 이 밑에 답변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답변에 황당한 유미하는 글자가 떴잖아요. 선크림도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저분 지금 국회의원 됐습니다. 저쪽 국민의힘으로. 그런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관조차 저러니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가 우리 바다를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 어업의 생존권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선크림도 방사능이야. 여기도 다 방사능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일본이 측정한 핵종 개수를 줄인 것을 정부는 계속 알면서도 속여요. 근데 결국은 조금만 문서를 대주면 아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게 보고하는 것조차도 거짓말로 숫자를 줄이고 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근데 왜 너희는 계속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믿느냐라고
라고 질문을 하지만 아니랍니다. 안전하답니다. 계속 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고 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언론 인터뷰를 직접 나서서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내기도 하고요. 일본에 직접 가서 당일 투쟁을 해서 국회 앞에서 원자력 그 협의회 앞에서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 등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 각 세계 지역에 약 56개 지역의 재외동포들이 지금 촛불 행동을 만들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촛불 행동 멤버들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왜 그걸 저지시켜야 되는지라는 것을 강연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각자 행동을 해서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계속 LA나 프랑크푸르트나 함부르크 등등에서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바다 위에 있는 어선원들의 안전 보건을 증진하는 어선안전조업법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법 또 하나는 동물보호법 그리고 과거사 정리법 혹시 베트남전 참전하신 분 계세요? 제가 지금 과거사법 관련해서 중요한 법을 두 가지를 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그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을 발의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5.18이라든가 또 인혁당이라든가 등등 4.3이라든가 그런 과거사 속에서 젠더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최근에 5.18 진행 상황에서 계엄군들에게 성폭력 당한 피해 여성들이 인터뷰를 했고 진화위에서 그 보고서를 냈는데 너무나 충격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과거사를 진실 규명하는 그 역사 가운데 그분들은 피해자로 인정을 안 했어요. 성폭력은. 근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그 조사를 한 겁니다. 반드시 과거사 젠더폭력 진상규명법이 통과되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게 지금 과거사 진실규명입니다. 이분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아시죠? 부산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어린 아이들을 그냥 납치해 가서 그 형제복지원에 가둬두고 노동시키고 성폭력시키고 했던 근데 더 끔찍한 것 최근에 제가 그 피해자들 증언대를 했는데요. 7살 남자아이를 성폭력을 해서 지금도 기저귀를 하고 있답니다. 그분이 증언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성폭력인지 몰랐대요. 그냥 변이 그때부터 그냥 줄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평생을 저는 기저귀를 차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폭력이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윤미향 처음으로 저에게 그거 성폭력입니다. 남자도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여자만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이 법이 꼭 통과되어서 과거사 젠더폭력법이 꼭 통과되어서 자기들 같은 사람도 어깨를 좀 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납북되었다가 속초에서 간첩으로 조작된 여기 와서 고문받고 간첩으로 조작된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제가 부산까지 갔습니다. 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에요. 부산 갔더니 이분들 하는 국회의원이 우리에게 온 사람이 처음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분들도 많이 그 밖으로 내몰려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과제 사실은 이걸 좀 했어야 되는데 진전을 21대 전혀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폐지 혹은 일부 법률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는데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피해자들과 대담 박미자 선생님이신데 중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이신데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돼서 교단에서 쫓겨났고요. 최근에 한 초등학교에서 단일기 있잖아요. 그 한반도 이렇게 하늘색으로 된 단일기 우리 한반도 지도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줬던 담임 선생님이 나눠줬는데 누구 학부모가 신고를 해서 그 담임 교사직을 잘리고 했다라는 지금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풍부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 이런 현실이 있어서 국가보안법 피해자와의 대담 납북 어부 16살 소년을
국가 간첩으로 만들었던 일들, 그리고 이분은 저 탈북 그 서울시 공무원 류우성님, 이분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간첩으로 조작되어서 여동생과 함께 모진 그 고통을 겪었고 무죄를 받았는데 최근에 검찰이 보복도 기소해서 검찰 탄핵을 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그 탄핵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분은 사진 작가였는데 13년을 도청하고 계속 취재했대요. 그 공안기관에서. 그 끝에 결국은 간첩으로 조작을 했는데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분이 바로 그 탈북 서울시 공무원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든 우리 역사에서 강제 징집 녹화공작 프라치로 강요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해서 계속 기자회견을 하거나 또 법을 만들거나 또 소송에 함께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아시죠? 거부해버린 거. 그냥 다음날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야, 정말 결국은 10건을 14건으로 그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저분들이 누구시냐면은 다 아들을 잃은 분, 남편을 잃은 분, 아들을 대학생 때 잃은 분들이세요. 민주운동 과정에서 다른 걸 원한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빨갱이 무슨 그런 폭도 이런 게 아니라 민주 유공자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다 라고 해서 지금 3년 동안 거리에 서서 데모를 하고 단식을 하고 머리를 삭발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분이 국민대 김문기 열사님 어머님이시고, 그래서 직접 그 정무위가 열릴 때마다 문 밖에 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피켓팅하고, 국회의원이 있어야 피켓팅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한노위와 농해수위뿐만 아니라 정무위가 열릴 때도 저 옆에 서서 저분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삼천교육대 피해자들이 아직도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법 개정을 해서 지원과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활동을 계속했고요.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단창 국회의원 윤미향이었습니다. 여기 제주도인데요. 아시죠? 제주도의 전농 사무총장이 갑자기 국정원에서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체포해서 간첩으로 조작을 했어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그냥 그림만 보면 이 여성 근로자들, 여성 건설인들, 여성 건설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 현장에 직접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기자님들 몇 분하고 해서 들어가서 온도를 체크를 했더니 47도, 그 현장의 온도가 47도 현장이 나와서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전시회도 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기획 취재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런 건 역시 그 노동자가 떨어져서 사망한 그 회사에 가서 현장 답사하는 부분, 이주 노동자, 그리고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문제, 또 무엇보다도 그 우리 저기 있죠, 저 웅진 코웨이 이런 거, 가전제품 그 노동자들, 점검원들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분들도 역시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 이게 지금 콜센터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입니다. 저 공간이 일하는 공간이요. 컴퓨터 하나 있는 이게. 그 속에서 계속 8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직접 가서 많은 것을 개선시켰습니다. 그것도 역시 휴게소를 두는 그런 것도 현장에서 답사해서 개선을 시켰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감사표를 받은 그 유일한 국회의원이 아닐까. 지금 현장에 직접 가서 일일이 밥은 어디서 먹느냐, 직접 회사 대표 나오게 해서 점검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주도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살아있는 건데, 재판투쟁, 그리고 민주당이 저한테 사실은 사과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명을 국민의힘이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제명이 된다라고 불붙인 건 바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님이셨죠.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신 분들이 바로 재외동포들, 그리고 시민들, 우리 고향분들,
또 교회 목사님들, 스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해서 이 다 지금 제명 반대 성명을 내주신 거예요. 어마하죠, 그죠? 한 사람을 위해서 좀 제가 참 감동이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런 기회에 일본 분들이시고요. 우리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 보좌관들이 단 제목이에요. 농협이 지금까지는 국회에는 없었다. 농협개혁 사실은 지금 농협 이성희 회장이 셀프 연민제를 막아낸 건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그 외에 농협 개혁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법안을 그 해당 단체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아직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계속 농협 문제에서 농민 단체들과 함께 항의 데모하고 하는 거고요. 이건 지금 후쿠시마고요. 네,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제죠, 그죠?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해서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봐서는 안 된다. 농어민들이 이런 활동을 계속 국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었는데 전농에서 3번이나 감사표를 받았습니다. 3년 내내. 그래서 이건 제가 계속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농에서 감사패를 여러 의원에게 준 게 아니라 올해도 딱 2명에게 줬는데 그 중에 저도 1명이 되었습니다. 네, 마늘 양파고요. 네. 그리고 동물들을 위해서도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양산의 고리도롱뇽 보존을 위해서 일을 했고 고래 바다 쉼터 예산 마련을 위해서 또 그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을 지키기 위해서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김강석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촛불시민과 함께 평화를 외친 활동, 이 부분은 혹시 우리 김진양 대표님이 잠깐 말씀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평화와 통일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사전에 약속된 게 아닌데요. 나오라고 하는 응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촛불행동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평화, 분단체제, 전쟁을 넘어서 오늘 22대 국회 개원입니다만 21대 국회에서 최고의 의원은 다들 아시죠? 네, 맞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분단체제와 정면에서 피하지 않고 싸웠죠. 싸우기도 전에 힘을 빼기 위해서 이미 보신 바와 같이 매우 의도적인 것이었고 사실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윤명아 의원님께서 비료를 가셨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분단체제는 엄혹합니다. 간첩은 만들어집니다. 아시잖아요. 아미가 참 좋으네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버텨준 것만으로 진심으로 고마웠고 감사했고 제 생각엔 그랬어요. 이후에 누군들 의원님만큼 저 롤모델을 국회의원으로서 참 롤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죠. 버텨준 것만으로 고맙고 한데 실제로 108개 법안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진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제대로 대화를 해보면 얘가 국회의원이 맞아 싶은 사람들이 반이 넘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진짜 인간의 존엄이 뭔지, 국민의 존엄이 뭔지 현장에서 계속히 그렇게 만나고 자기 일처럼 오히려 자기를 더 열성들였다라는 존경스럽죠. 평화의 문제, 저는 전쟁체제와 분단 평화 문제를 전공한 학자 입장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21대 국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님만큼 분단체제의 정복을 찔러서 일본의 궁극주의를 넘어가고자 했던 사람은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도래되듯이 반드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향 남해에서 꼭 좀 지켜주시기를 지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또 이거 굉장히 여기 중요해서 왔어요. 국회에 제가 갔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0년 바로 20대 들어가자마자부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국회에서 전시회를 쫙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좀 감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소녀상, 독일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국회의원들 서명을 쫙 받아서 독일 대사관에 전달해서 소녀상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때 국회의원들에게 캠페인을 해서 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고, 역시 이게 지금 몇 년도지? 2021년도인 것 같은데요. 이때도 희망을 잡고 살아 김복동 할머니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국회에서 전시를 했어요. 이게 지금 그 국회 전시한 모습입니다. 로비가 아주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이 국회에 소녀상을 세울 수 없다면 1년 내내 전시회를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잡아가지고 소녀상을 계속 세워놓으면 또 소녀상이 서는 거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22대 때 또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예요. 지금 평화가 아니죠. 과거에 아마 가보셨던 분들은 이게 많이 지금 황폐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거리에서 외칠 겁니다. 저 철조망을 걷어내고 저게 다시 사람들이 앉아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일본 군국주의 반대를 외치고 또 이 땅의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수원이고요. 그리고 광양입니다. 광양의 소녀상이고요. 광양에서 또 문명금 평화상 운동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그 활동에도 제가 함께 했고요. 그리고 울산에서 기림이 날 토크가 열려서 울산까지 가서 함께 하고 왔습니다. 작가님들이랑. 그리고 작년에 바로 김복동 영화제를 개최를 해서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마지막 소개인데요. 국제연대로 세계 인권평화를 안겼던 활동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진실 규명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는 활동들, 지금 베트남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제가 3년 동안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직접 그 지역에, 피해 지역에 2개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3년 내내 90명에게 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졸업해서 8월에 지금 그 단체에서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올해는 못 가게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누가 이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결국은 또 책임을 지고 함께 가야 될 숙제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느낌, 장학금을 전달을 하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역사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갈등이 그저 고맙고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안함으로 보죠. 저 아이들에게,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단다, 그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또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베트남에 하면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일본의 오자와 다카시라는 분이신데 한국의 그 한국 사년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항소심 재판도 끝났고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인데 우리가 제가 또 역시 국회의원들에게 탄원을 받아서 67명의 이름으로 이분은 석방돼야 된다라는 탄원을 일본 검찰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유미양이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간도 저는 간도 대학 삶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그렇게 갑자기 포화 같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일본의 상황을 너무나 모르고 윤미향을 공격하고 있구나. 일본에서는 제일동포와 일본 시민들이 함께 계속해서 100년 동안
조선인 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추도 집회를 진행하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윤미향이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한 국회의원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무슨 국채를 흔드는 세력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얘기를 하지 않나? 또 그 비서실장했던 사람은 무슨 우리 안에 있는 북한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야, 우리 선조들을 추모하는 일에 이렇게 분단의 이데올로기에 이용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분단의 그 처절함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간또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채택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통과 못합니까? 법안 발의되어 있는 거예요. 10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제출했어요. 한 번도 심의조차 안 돼요. 21대 국회. 그래서 저는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지만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하자라는 것도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국회 앞에 바로 그 의사당 앞에 대로 있잖아요. 베트남 그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법 하자라고 기자회견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입니다. 무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왔고 화형식도 진행해서 그때 우리 보좌진이 했던 말, 이런 의원님은 없을 겁니다. 베트남 참전 전후애들이 화형식을 한 국회는 있었을까요? 할 정도로 그날 아주 살벌했습니다. 여의도가 뭐 버스가 여러 대가 오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 아, 윤미향이 잘 살고 있구나. 윤미향이 참 잘 살고 있구나. 베트남 참전 전후애들이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는 것을 기억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윤미향이 희생되어서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여성들이 그리고 베트남 민간인들이 겪었던 그 피해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해였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사람 오자와 쿠니코입니다. 오자와 타마시입니다. 유미경 의원님 4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미향さんは国会議員になろうとしたのは本人だけでなく家族や一緒に活動する仲間たちに対して激しいバッシング、誹謗中傷、弾圧がかけられましたが、それに屈することなく、一歩も退くことなく、厳しい状況に耐えて一歩一歩絶えまず前進してきました。この4年間の苦闘に敬意を表します。心から尊敬できる国会議員であり人間です。私たちのようなユミハンさんが日本軍慰安問題を運動された時からずっと今まで続いています。国会議員ユミハンさんは日本軍制度冷戦問題解決の先頭になった人権活動家を加え、国家の境界を超え、社会的弱者と労働者の側になって平和と労働を守るために一生懸命全力で活動されたと思います。これほど労働者、農民、教員、住民、そして労災被害者や国会被害者など社会的弱者の側になって全ていた国会議員はいたでしょうか。権力、資本、支配者が一番恐れたことです。特に私たち夫婦は日本の投資企業である韓国3県で働く韓国の労働者の解雇を撤回するために共に連帯したことを忘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私が逃走する過程で逮捕されて裁判まで出たのですが、ユン・ミハン議員が私のために大韓民国の国会議員の無罪を望む嘆願書を集めて日本の裁判所に提出したことなど、大変忙しい議員活動の中で私たちのために足を使って走ってくれました。大変感謝しています。一生忘れません。ユミハン議員は韓国労働者の権利だけでなく国際連帯を自ら実践しました。今後も労働、人権、平和のためなら世界のどこでも駆けつけるユミハンさんの活動に期待します。共に頑張りましょう。 네, 저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졸업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거리에서 다시 날개짓을 펼칠 텐데요. 지난 4년 동안 저에게 더 씌워진 그 멍에 결코 벗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도 꿈을 꿉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끝까지 싸운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그 김복동 인권운동가의 그 모습을 제가 가슴에 담고 세계를 향해, 그리고 분단을 넘어 저에게 더 씌워진 온갖 가시덤불 헤쳐나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도 치고, 또 기쁘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거리에서 더 당당하고 더 시식하게, 더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연대가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직접 이렇게 의정활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저 많은 일들을 유명 의원님이 안 계시는 20대 국회에서 누가 계속 이어갈 거지? 이런 걱정이 드는데, 각 사업마다 가장 적합한 의원들을 찾아내서 꼭 이렇게 선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 순서가 조금 길어서 최대한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윤미향 의원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8시 반쯤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벌써 20분 정도 더 지났거든요. 최대한 이야기들을 줄이고 여기 오신 분들 함께 우리 윤미향 의원과 사진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3개만. 예, 그렇게 할게요. 뒤풀이 장소는 미리 안내해 드릴게요. 뒤풀이 윤미향 의원님과 좀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은 분은 저 김만지 식당 있죠? 김만지 식당에 함께 오셔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 다만 참가비는 더치페이입니다. 사비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치페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은 김만지 식당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질문 3개만 받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에게 선우상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원하는 게,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국 놈 앞에만 서고 찌그러지는 이 세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해 본 또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이건 핀트가 좀 안 맞는 걸 수도 있는데, 개성공단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얼마가 갔고 우리가 얼마만큼 이익이 왔고 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됐다라는 거다 거기 있는데, 그거 좀 구할 수 없을까? 네, 후반부는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말씀, 저는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우리에게 과거사도, 또 평화 문제도, 경제 문제도, 일본과의 모든 관계도 미국이 계속 뒤에서 압박하고 하는 그 이유는 분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 평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게 남쪽의 정부를 제대로 자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사실은 3년이 길다, 2년이 길다, 1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불안합니다. 한 달도 싫어요. 아니, 내일 혹시 또 일본에게 뭘 준다면 어떡하지? 네이버 라인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일본은 알잖아요, 우리가. 그들은 일제 우리 식민지화 할 때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사람 잡아먹고 제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다 우리를 이렇게 강점했잖아요. 그쪽은 지금 법 만들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정부는 윤석열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있다고요. 일본 그런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1년이 아니라 빨리 22대 국회가 되면 민이 목소리를 내서
저기 촛불 집회에 가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촛불 집회에 힘을 내서 목소리를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난데없이 제가 선동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거 아니고는 또 뭐를 더 팔아넘길지 또 어떤 매국 행위를 할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서 청년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다음날 기자들을 해놓고 계란말이에서 죽어있는 대통령. 추모 메시지 하나 없고 책임감 하나 없고. 왜냐면 그건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이잖아요. 그 군대 가서 아들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죽는 훈련을 하다 죽고 또 벌을 쓰다가 죽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이런 현실, 이거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계속해서 일본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안보조차도 우리의 평화조차도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전시작전권 우리에게 없잖아요. 바이든에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뭐가 일어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이 미국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권이 제대로 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정권을 세우는 것, 정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막혀있는 남북의 이 적대신혼책을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아주 전폭적인 어떤 정책 변화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시민운동의 통일운동도 반성해야 된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너무 나만적으로 운동해왔던 측면들, 이런 부분들 반성하고 이게 통일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우리는 살 길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그 강한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미국 앞에서만 서면 그 거대한 골리앗처럼 것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절벽을 넘어갈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성공단을. 네, 개성공단 최초의 대북 협상을 담당했었고요.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이사장 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원께서 잠깐 넘기는 것 같습니다. 통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2015년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2016년 2월 10일 날 대선 받았습니다. 통계를 원하시니까 1년간의 통계 말씀드릴게요. 2015년 한 해 동안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갔던 대한민국의 돈, 어떤 돈이냐?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우리 남측의 기업들이 북측의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던 임금 5만 5천 명의 북측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전체 임금과 북측 노동자들이 먹었던 초코파이, 점심 이런 모든 비용을 다 토탈해서 5만 5천 명 토탈해서 얼마가 들어갔느냐?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9,800억 원. 1억 달러가 안 되면 우리 얼마를 가져왔을까요? GDP 기준으로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가 기준으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 왔잖아요. GDP 기준으로 최소 3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를 가져왔어요. 이해되세요? 이런 계산은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는 것이 워낙 임금이 아닐 정도로 2004년 기준으로 보면 북측 노동자들은 한 달에 야근, 특근, 잔업을 다 해가지고 5만 7천 원 받았어요. 한 달에. 2015년 12월 기준으로 그들이 받았던 것 14만 원을 받았습니다. 토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많이 잡아줘서 1억 달러가 들어갔고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노동자들에게 줬던 돈, 북측 정부한테 주는 돈은 없습니다. 북측 노동자한테 주는 겁니다. 1억 달러가 들어갔고 우리는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기준 GDP 기준으로 30억에서 40억 달러를 벌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통계가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는 여성 농민회가 개별적으로 돈을 본 건 아니지만 우리 중앙에서 전년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좀 적으려고 길게적으로 했는데 못 적어갖고 윤미향 의원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1대 국회 농민위에서 활동하시면서 여성 농민의 진정한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진보 성향인 여성 농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시는 국회의원이 참 부끄럽습니다. 김병현 의원님께서는 기꺼이 버스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양국법 개정안 여성 농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정책대회, 소규모 농가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후재난과 여성 농민 토론회 등 어떠한 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공부도 하시고 입장을 함께하며 그까지 해주셨습니다. 의원회관 소회의실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도 기꺼이 수선해서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참 든든했습니다. 긴 얘기 빼고 그럼에도 온갖 난관을 기꺼이 뚫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활동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편화를 받는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현동 부회장 정영희 씨가 비례연합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까 봐서 그 무차별, 그러니까 그분이 싸다 본대투쟁을 열심히 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보수 언론에서 무차별 공격을 할 걸로 알고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윤미향 의원님 들어오신 길을 보고 참 많은 활동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제도권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도권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 고심스럽고 그래서 진보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미향 의원께서 들어오신 길은 정말 기가 막히고 호응이 됩니다. 존경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은 30년 동안 제가 거리에서 활동을 할 때 가장 큰 난관이 뭐였냐면은 일본의 금권력을 앞세운 외교력이었어요. 우리 정부는 없었고요. 어디를 가도요. 미국을 가도 유엔을 가도 우리 정부의 외교력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인권과 평화 문제에. 근데 어디를 가나 일본의 외교력은 딱 앞에 우리에게 맞닥뜨려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가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연을 하잖아요. 그럼 일본이 키운 장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 일본 정부가 하는 질문을 똑같이 철자 하나 안 달고 앵무새처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65년 한일협정을 했잖아. 2015 한일합의를 했잖아. 피해자들이 돈 받았잖아. 강제가 아니잖아. 그 이야기를 미국 학생이 일본 정부가 하는 말을 똑같이 일일이 설명을 하죠. 미국 국무부를 만나러 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답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맞닥뜨리면서 우리도 뭐 한번 해보자. 예산도.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서 세계 각지 우리 장학생을 키워보자. 특히 우리에게는 얼마나 멋진 재외동포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재외동포들이 있어요. 그 재외동포들 인적 자원을 투표해 줄 사람이라는 아주 그 도구화하고 대상하는 이런 나쁜 정치 말고 그분들을 훌륭한 외교 인재로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그런 자기 자아를 각자가 사는 곳에서 실현할 수 있고 따라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재외국민이다라는 자부감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그것 예산으로 뭐로 해보자. 이런 아주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통위를 못 갔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 다시 거리에 섰잖아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저에게 생긴 네트워크가 또 다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어떻든 국회에서 만났던 그 인적 자산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이 된 분들 중에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연결을 한다면 저는 밖에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진보가 위축됐다는 얘기 했잖아요. 사실이었어요. 제가 느낀 게 그랬습니다. 워낙 보수가 언론 공격을 하고 뭐 우리가 저 국회에서 토론회 한 번 했더니 남북 그 평화체제 가서 토론했더니 그 발제하셨던 분의 발표문을 왜곡해서 무슨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고 해서 지금 그분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제가 주최했던 토론회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바깥이 조용해져요. 그리고 그 언론이 주로 공격하는 사람 주변에 스스로 정리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 길들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밖에서 떠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밖에서 거리에서 외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훨씬 일하기 쉽고 또 다른 한편은 우리가 알잖아요. 역시 역사를 변화시키는 건 시민 세력이라는 것, 시민 주권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20대 국회와 바깥의 시민 권력이 함께 연대한다면 충분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하고 30년 거리에서 국회로 가고자 마음먹었던 그 일들을 다시 거리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김복동 평화재단을 지금 만들어서 평화와 이 체제, 분단 체제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과거 사청산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김복동이 꿈꾸는 제일조선학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건 결국 통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넓은 네트워크로, 그동안 제가 만들었던 네트워크 또 플러스 네트워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남해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 재단에 멤버들이 돼주세요라고 요청할 일들이 곧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민회를 비롯해서 역시 농업도 남북이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들 열심히 길거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어떤 이제 유명한 의원님은 아주 든든한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정치인이 뭐 이렇게 의정부고에 한다고 올라가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시겠어요? 몇 명이 오셨어요? 유명한 의원님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다 자발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유명한 의원과 함께할 우리 고향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늘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 질문. 예. 저기 윤양원을 보면 신영복 선생의 어리석은 움직한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 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윤양원이 반여선언을 당할 때 국회의원 1년 되기 전에 2017년 6월 15일 페이스북 글을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윤미향을 추첨하여 강연회, 교육일정 등을 열고 강연료를 주신 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아직 6월이 다가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곳을 뛰어다녔는지 검증투성이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아주 다양했다. 그 준비조차도 없이 자원봉사를 자처한 교육도 있었다. 이렇게 강연료를 모아주신 것을 아래와 같이 기부활동을 이어갔다. 포순이 미선이 추모비 건립에 100만원, 정의기획 재단의 희망 씨앗 기금 120여만원, 20만 동행인 35만원, 총 155만원, 그리고 정대회에 50만원 기부하였다. 그렇게 하여 총 305만원을 강연료를 기부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윤미향은 활동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강연 요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1억원이 넘는 강연료를 희사하셨다니까. 자, 또 꼭 이 실험을 하겠다, 이만큼 해야 되겠다는 분 계십니까? 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지금 못하는 이야기는 뒷풀이 장소에 와서 계속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그 소를 앞으로 어디 두실 건지 궁금했어요. 사는 곳은 수원이군요. 앞으로도 수원에서 사는 집은, 잠자는 곳은 수원이 될 것 같고, 지금 우선 제 7월에 활동 계획을 하나 세운 것은 전국에 소녀상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제대로 활동들이 지어져서 안 됐어요. 그건 어쨌든 제 사건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푸는 것도 윤미향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에 소녀상이 세워진 곳을 순례를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옥동 희망과 함께 세우면서 역시 조직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지역을 통해서 조직하고 그분들이 다시 평화 활동가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살아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 그래서 잠자는 곳은 수원이지만 제 거소는 전국 각지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미양아를 외치며 함께 할게라고 3번을 독창하면서 오늘 행사 마치면서 사진 기념 촬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미안하! 함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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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럼 사진 찍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얼굴이 앞에 사람에게 안 가리게 신경 쓰십시오. 화이팅 오너죠. 네. 작전 윤비야! 화이팅! 다시 하랍니다. 윤비야! 화이팅! 평안하비 윤미야 하면 월월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비 윤미야!